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장애인인식 개선 오늘과 함께하는 2021년 기호문학 융복합 북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의 공익활동에 있어 문화예술을 통해서 열악한 예술인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이 사실 드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7년에 걸쳐서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활발한 운동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문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식 개선 오늘이죠. 장애인식 개선 오늘에 박재용 대표님 모시고 인사 한 말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용입니다. 요즘 행사를 대부분 중구문화원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친절하고 접근성이 용이해서 그렇습니다. 대전 사람들보다 외지에서 더 오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행안부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아직까지 기호문화의 중심에 있는 유교문화권의 본산인 충청권이 재조명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전 초대작가시고 원로이신 현강 박홍준 선생님을 비롯해서 노종 구경애 선생님, 운학 박경동 선생님, 동민 김용길 선생님이 어운공 어국현 선생님에 관련되어 있는 시 3편을 써주셨고요. 이따 성악가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 후손이 번역하셨습니다. 공주대학교 대학원장 하시는 오한근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고, 성악가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도고로 번역을 하고 한시를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가곡을 만든 게 없습니다. 첫 시도로 이렇게 작곡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요. 이따 들어보시면 감동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국전 초대작가 이 원로들께서 시선을 가장 낮은 곳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지역의 어른들이 이렇게 어른으로서 요즘 서 있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가장 낮은 장애인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빚어지는 미학적 접근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장에는 전관에 지금 장애인들 시를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공간 활용을 해서 그 안에 일반 사람들이 낭독에 참여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QR코드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시와 낭독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팬데믹이라 이렇게 좌석이 듬성듬성한데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나중에 공개도 될 겁니다. 저희가 한 것은 판을 까는 거고 연못을 판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행사의 가장 핵심인 즐기고 행복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종 회장님이신 현강 박홍준 선생님이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살펴보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빛에 쪼여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허울이고요. 그 이면에는 우리 사무처장 박재영 씨가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행사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보는 와중 속에서도 감동이 있고 저 사람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황순원 문학관 관장이시고 소나기 마을 촌장을 하고 계시는 김종혜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석학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평론가협회 전 회장님이시기도 했지만 저하고는 작품 해설을 써주신 걸로 인연이 되어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대전의 행정가로서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놓치지 않고 지원하셨던 또 한 분의 행정가가 계십니다. 지금은 공주문화재단 대표를 하고 있는 문옥배 대표님이신데 대전에서는 사무처장으로 만나서 말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처장님이라고 말씀드릴 때가 많은데 이분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고 새로운 사업이나 이 모듈을 짜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평론가십니다. 음악. 그래서 이 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장성 있는 많은 말씀들을 해주실 겁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은 오지 않았지만 이 세 분, 현강 박홍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해총 회장님으로서 이 문화권이 유교문화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니까 이 세 분들의 강연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영 대표께서 오늘 있을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한 분들 모셔서 오늘 이 자리를 더욱더 빛낼 수 있는 짧은 또 강연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연하고 같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강연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전체 3분이 나오신데 이미 그 면면을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문옥배 대표님 또 김정희 교수님 이렇게 또 3분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역순으로 해서 김정희 교수님부터 해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김정희 교수님은 대한민국에 또 석하 계시고 현재 황순원 문학관의 소나기 마을의 촌장이시고 전 평론가협회 회장을 또 역임하셨습니다. 장애인식께서는 오늘의 행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장애인 문학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올바른 방향인데요. 약 10분 정도씩 이렇게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귀한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들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혜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라보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앉아 계신 이 좌석이 아닌 빈 칸에 마스크를 쓴 여러 얼굴들이 있어서 이 불빛 아래서 보면은 이 강당이 꽉 차 보입니다. 하여간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진풍경이죠. 10분 동안에 어떻게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경희대 국문과 교수로 30년을 있는 동안에 직업병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말만 하면 길게 하고 말만 시작하면 아무나 가르치려고 들고 하는 못된 버릇이었는데 퇴임하고 많이 고쳤습니다. 근데 고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행사 시작 전에 좀 전에 저는 바로 옆 라비 쪽에 전시회를 좀 유심히 둘러보았습니다. 완전히 어떤 새로운 개념의 전시회, 그리고 기호 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 박 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기호 문화가 뭡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 평론가라고 하는 게 매우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 기호 문화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모르고 공부했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어쨌거나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이 17년에 이르도록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또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을 계기로 장애인 문학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걸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된 어떤 직접적인 계기는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어떤 정책 연구를 했는데 이 지역에 관한 문학단체들의 서베이예요. 그런데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은 그게 한 줄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곤란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까? 왜냐하면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이 그동안에 해온 일들을 살펴보면 비장애인 단체가 해온 일보다 훨씬 훌륭하고 성과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이 sense of proportion,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조사를 한다고 한 것일 터인데 비난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차제에 이번 기회에 대증요법으로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장애인 문제, 장애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좀 살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가 이 글을 쓰고 또 여기서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유인물 중에 제 글이 있을 텐데 좀 꺼내봐 주시겠어요?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장애인 문학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올바른 방향, 뭐 이런 글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페이퍼로 나눠드렸기 때문에 이걸 다 얘기하려면 아마도 거의 뭐 40-50분, 1시간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학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걸 대체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문인이 쓴 문학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장애인 문제를 다루거나 장애인이 소설, 시 이런 문학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이 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장애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작품의 중심 주제와 이것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평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 한국 문학에서도 그렇고 세계 문학에서도 그렇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된 이 작품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있는 문학사에 기록된 많은 작품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 빅톨 위고가 쓴 노틀담의 곡추 같은 이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콰지모도라고 하는 인물은 그가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의 주제를 핵심적으로 추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장애인 문학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언덕으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자연주의 소설가 에밀 졸라가 어떤 당면한 어려운 문제의 묘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극복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 문제, 장애인 문학이라고 하는 이 국면에 있어서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정신적인 극복의 길을 열어놓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 글의 두 번째 페이지 중간쯤 보면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학사 그리고 세계 문학사 속에는 장애인 문학으로 그 이름이 빛나는 수많은 장애인 문인들이 있다. 시각장애를 감당했던 호머, 밀턴, 사르트르, 지체장애를 겪은 이솝, 세르반테스, 셰익스피어, 바이런, 마가렛 미첼, 사마천,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었던 헤르만 헤세, 서머셋 모, 간질병으로 고생한 톨스토이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호명한 이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문학과 더불어 세계문학의 중심부로 진입한 작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학과 작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장애인 문학의 온전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가 쓴 글에서 장애인 문학을 바라보는 올곧은 눈이라고 하는 항목이고, 두 번째로 문학사에 남은 장애인 문학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 고전문학에서 이를테면 공무도화가나 도천수 관음과 같은 이런 장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걸 거기서 설명을 했고요. 3페이지에 가면 일제강점기의 장애인 문학을 다룬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6.25 동란을 매개로 장애인 문제를 다룬 문학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가 하면 동시대 문학 가운데 예컨대 이청준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 같은 이런 장애인 문학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세계문학 속의 장애인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기에 주요한 작품들을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장애인 인식 오늘이 쌓은 문학의 탑이라고 하는 항목에 제가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의 이 자료를 쭉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과 오랫동안 함께 동행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단체가, 이 조직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 4페이지, 5페이지에 쭉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대표로 예를 들면 세종도서 문학 나눔 우수도서, 여기에 열 몇 명의 중증장애인 문인들이 선정이 되곤 했습니다. 이건 이 지역에서는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이런 성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5페이지에 넘어가서 이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이 해온 여러 가지 사업들, 눈부신 사업들, 여러분 이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불편한 몸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과연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까지 이것을 밀고 온 사람들의 가슴 속에 또 머릿속에 어떤 열정과 어떤 생각이 있었겠는가, 왜 그것이 소중한가, 왜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이 동시대의 문학인,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양식 있는 시민,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 입안자 및 관리자들이 이런 사실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책 연구는 참 놀랄만 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 제목이 대전 문학 창작 활동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비장애인 문제를 따로 나누지 않더라도 대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이와 같은 문학적 이 카테고리를, 범주를 송두리째 스킵하고 넘어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 조사 연구소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수준 있는 현황 진단이고 실태 분석이고 또 설득력 있는 대안도 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천녀일시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게티라고 해야 할까요? 도무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결여의 지점, 빈 곳이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장애인 문학에 대한 관심과 언급, 더 나아가 장애인 문학단체에 대한 이 존재 확인의 누락이라고 하는 문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페미니스트들이
초기에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의 깃발로 들고 나갈 때에 매걸었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답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장애인 문제는 이미 있다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상황이 훨씬 지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무슨 처근지심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 연구가 그 카테고리 설정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연구자나 또 관리자, 이 프로젝트를 발주한 곳에서도 다 함께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굳이 장애인이라는 표식을 전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비장애인 문학 분야와 경쟁에서도 대전에서는 보기 드문 성과를 거양한 문학단체요 문예지라고 한다면 3년 전의 이 용역 보고서는 다시 검토되고 가능하다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모르는 것, 안 하는 것,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나 그 고의가 아니고 몰랐다, 안 했다. 그것도 이를테면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시인하고 고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장애인과 장애인 문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 된다면 그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용기야말로 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 시점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하는 제 주변에 제가 오랫동안 이 장애인 문학과 관련한 문건들을 봐오고 글도 쓰고 했습니다만, 우리도 어느 순간에 사고나 여러 이유로 갑자기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도 있지만 우리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어느 정도이냐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하나의 준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도 차제에 이 문제를 가슴속 깊이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과 세계문학사에서 면면이 그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장애인 문학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부력, 띄우는 힘, 뒷받침하는 힘이 되도록 애쓰는 노력은 두고두고 문학인들의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17년에 이르도록 장애인 인식께서는 오늘이 애쓰고 수고해 온 데 대해서 경의를 보내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이 모두 앞으로도 이 단체와 함께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의지가 되면서 서로 생각과 또 이 행복을 나누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김종혜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이시께서 오늘의 17년의 역사를 정말 심플하게 핵심들만 요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강연은 바로 공주문화재단의 문옥배 대표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문옥배 공주문화재단 대표님은 바로 탁월한 행정가이시기도 하고요. 음악평론가로서도 굉장히 해박한 음악적 조예가 깊습니다. 장애인식께서는 오늘과는 깊은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문옥배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이 기관 중에 법정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그 조직의 설치를 규정한 것을 바로 법정법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법정법인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한번 법정법인의 예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보조금으로 지원금을 많이 받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직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이 조직의 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기관 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는 법정법인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공연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생활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이 조직 역시 예술인 복지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론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부터 한국예술인 복지재단까지 이 5개의 문화예술 기관들, 우리 문화예술인이라면은 한 번쯤은 관계를 해봤을 만한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조직들은 그 관련 법령에 이 조직을 설치하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관 중에 하나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원 대상들은 장애예술인 그리고 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법정법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관기관 또는 산하기관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들은 전부 법정법인, 법의 과 목적, 역할, 사업 대상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그걸 규정한 법이 없습니다. 2015년에 세워졌지만은 관계 법령이 없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법령에 있는 법정법인과 법정법인이 아닌 거의 차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관련한 법정법인은 없느냐? 우리가 좀 생소합니다만은 장애인분들, 특히 문화예술보다는 일반 장애인 관련한 분들은 이 기관을 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 생각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법정법인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설치할 것을 어느 법에 적용하고 있냐면 바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29조의 2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항에 장애인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복지 진흥 등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이 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3항에 어떤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드린다면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정책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합니다.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장애인 복지법 그리고 29조의 한국장애인 개발원을 설립에 관한 법의 이 항목에서 개발원의 사업 중에 문화예술 관련 사업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장애인 예술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장애인 개발원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일부 하기도 했습니다. 법령이 없습니다만은 할 것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하게 된 거죠. 장애인 관련 유일한 법정법인인 장애인 개발원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합니다만은 문화예술 사업은 결국은 연관성이 없고 28조의 문화환경 정비라는 곳에 문화생활을 지원하라는 이 문구 딱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갖고서 문화예술을 전부 지원하라,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하라 이러기엔 조금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 법 중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약칭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24조에 보면은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문화예술 활동에 차별을 금지하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2항 3항을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그나마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문화예술 자체를 지원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그 법, 독립된 법은 현재 없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 문화예술 관련 법령은 다양하게 창작부터 교육과 복지까지 여러 법령이 제정되어 있고 그거와 관련된 법정 기관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기관이 하나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법정 법인이 아닌 거죠. 자, 제가 왜 법을 따졌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과 지원은 제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 부분이 비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비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부분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문화예술의 현재 현황과 그 부분은 어떻게 과연 풀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록 법정법인, 즉 법령에 근거한 법인은 아닙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장애예술인 및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하는 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원 이런 기관과 대비해서 살펴보면 바로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하는 사업의 규모와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결국 원인은 뭐겠습니까? 예산의 문제겠죠. 예산이 있어야만이 조직도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업과 사업당 규모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장애인 관련한 일반 문화예술을 다루고 있는 여러 기관과 비교해보면 장애인 문화예술만을 다루는 기관의 사업은 예산 부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문화예술원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다양하고 규모 있는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한 것은 정부에서 결국은 예산을 줘야 되는데 정부의 예산을 달라고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근본적인 방안으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정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정 법인으로 법에 설치가 되면은 바로 법에 의해서 그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을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문화예술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복지법도 있고, 지역문화진흥법도 있고, 여러 법령들이 있습니다. 이 법령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법정 법인으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택하던 바로 장애인문화예술원이 법정 법인화돼서 제도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사업을 다양화하게 하는 이것이 장애인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제도적 방안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전시의 경우는 어떠냐? 대전시에는 지방법을 조례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한 법은 그냥 법 또는 법령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 지역만의, 그 자치단체만의 법을 조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2017년 4월에 제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로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 보호, 육성해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지원 사업으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두 번째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공연, 전시, 창작 등의 활동 지원. 세 번째는 역량이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의 발굴 및 육성 지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 사업은 대전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어떻게 하면은 장애인 문화예술에 활성화를 할 것인가? 저는 이미 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제대로 시행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여러 제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의 제4조에 보면 4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그 중에 한 가지 사업을 대전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 제시된 4가지 사업을 모두 추진을 한다면은 우리 대전의 장애인 문화예술이 부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부터 점검해 본다면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것들이 현재보다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문화예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신 문옥배 대표님의 멋진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강연은 현강 박홍준 회장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대전광역시 지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장애인식께서는 오늘과는 MOU 단체이기도 하고요. 박지영 대표와는 또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지역에서 발현된 장애인 문학과 융복합 북콘서트 전시회 그리고 공연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홍준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탁해서 강연을 들으시기가 썩 이렇게 싹 들어오진 않으실 거예요. 강연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졸리지가 않아야 돼. 빨리 끝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여기 제목으로 내놓은 것은 기호의 문화부터 시작을 해서 의미 이렇게 길게 쭉 써놨습니다. 제목이야 우리 박재홍 선생님께서 정해 주셨으니까 맞추긴 하는데 편하게 얘기하면 가슴 절절한 장애인들이 시를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이름이 좀 알려진 서예인들 몇 명이 같이 요즘 흔히 얘기하는 콜라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얘기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기호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이해합니다. 기가 뭐냐? 서울 옛날로 얘기하면 중국으로 따지면 서안이나 베이징이나 난징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본 지역은 경이고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걸 우리가 기라고 하니까 아마도 서울 이외의 이 지역을 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경기도라는 말도 쓰고 거기 충청권을 넣어서 이제 기호라는 말이 씁니다. 호남하고 좀 가까우니까. 저희들 기호의 유림이나 철학자들은 흔히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암 선생 또는 동춘당 선생,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직, 이제 초려 이유택 선생. 오늘 여기에 작품을 저희들이 쓴 사람 중에 한 분인
언공 오국환 선생님인데 그분이 아마 6호 집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작품을 골라서 썼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전시를 하면 과거에는 거의 한문 작품을 많이 써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제가 개인전을 한 것이 뭐 터키 또는 프랑스, 러시아, 몽골 같은 초대전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한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왜 한문 작품을 쓰느냐는 얘기를 들어요. 너희의 언어인 한글 작품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터키에 가서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그 이후로는 저는 외국에 나가서 전시할 때는 한글 작품만 쓰고 있어요. 요즘에 서예전에 중고등학생이 딱 들어오면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한문 작품이 싹 펼쳐져 있으면 문을 닫고 나가요. 서예네 하는 말과 더불어서. 한글로 작품을 써놓으면 들어와요. 들어와서 작품을 한 번씩은 읽어봐요. 10수년 전, 한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문 작품을 쓰고 그 옆에 한글로 해석문을 쭉 쓰는 작업을 했던 일이 쭉 이어졌어요. 나이 많은 당시에 서예 원로분들이 서예 작품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점잖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서예가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러한 그 협업을 하면서 가슴이 절절함을 좀 많이 느꼈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에요. 저와 같이 작업을 같이 한 서예가, 대전의 원로 서예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 저 박재홍 선생님이 참 기호라는 언어까지 쓰면서 품격 있는 용어를 사용하셨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서예 작품을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런 가슴 절절한 글귀들과 연결해서 정말 의미 있는 전시를 기획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이 서예를 같이 하신 작품을 내신 분들을 한번 이 자리에 좀 일어나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지역의 원로 서예가들입니다. 노정 구경애 선생님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충청 서단의 이사장도 역임하셨고 이 지역에 아주 의미 있는 국전의 초대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다음에 동민 김용길 선생님. 역시 충청도의 서예인들, 충청도, 대전광역시, 충남, 충북 이렇게 아울러서 저희들이 서예인들이 큰 모임이, 가장 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충청 서단이라는데 그 이사장을 또 지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문학 박경동 선생님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중국에서는 서예계의 호메이니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너무도 고맙습니다. 이러한 어떤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에 올해 선정된 그 시집을 내신 여러분들을 그중에서 선불이 되신 9분의 글씨를 저희들과 더불어 작품을 이렇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강연이라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밀도 있는 언어와 총계 있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나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 서예가들이 늘상 좋은 글, 가슴에 와 닿는 큰 그러한 문집을 모아서 작품을 만들긴 하지만 이번같이 작품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 찐하고 아련한 생각을 가지면서 작품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의미가 상당히 있다. 진정한 예술인들의 협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문학적인 어떤 의미의 그러한 공간에서 철학적인 행간을 논의는 그런 작품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저는 제가 서예 작품을 해온 50여 년 정도의 기간 중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계의 예술의 흐름이 토탈 아트, 흔히 얘기하는 콜라보 형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예총이라는 단체도 10개 단체가 있어요. 건축부터 문학, 미술, 무용 여러 가지 해서 10여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술의 흐름이 어느 자기 장르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속에 음악이 들어가고 음악 속에 미술이 들어가고 하는 작업이 흔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협업이나 이번 것이 이번에 이루어졌다는데 의미가 있고 그것을 품격 있게 이번에 짜임을 맞춰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미의 이 전시나 공간이 대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쭉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박재홍 씨 참 엔터테이너예요. 시인이자 서예인이자 또 그림도 그리시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보다 추진력도 뛰어나 그런 의미에서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실은 강연이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미를 좀 전달을 하고 앞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잔잔한 파도로 넘어가서 모든 분야에 같이 더불어 이러한 의미의 전시나 철침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아마 10분은 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5분이나 6분쯤 됐으면 좋겠고 5분쯤 지나면 뒤에서 누가 손을 짓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멘트를 좀 하고 싶었는데 됐을 것 같고 고생하신 모든 오늘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분들 또 이 뒤에 이어서 우리에게 또 아까 얘기한 언공 그분의 글씨를 한글로 구격을 해서 또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한 새로운 어떤 협업이 또 이어질 텐데 추진력 있게
행사를 이게 뭐 행안부에서 조금의 예산을 준 것 같은데 정말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할까 하는 것도 저 자신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앞으로 저 개인은 우리 예총의 예술을 전업으로 하는 작가들이 대전에만 해도 한 거의 5천여 명이 돼요. 이런 작업을 같이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박재홍 대표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분 서예 선생님들이 해주셨네요. 자, 여러분 감사의 의미로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연이 다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잘 들으셨죠? 먼저 우리 김종혜 교수님, 문옥배 대표님, 그리고 박홍준 회장님 세 분의 주옥 같은 말씀, 장애인 예술과 또 지역 문화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또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축사 하나 또 듣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문예술단체 장애인식께서는 오늘과 7년여간에 함께한 동행자가 계십니다. 바로 도서출판 개미입니다. 우리 최대순 대표님 시인이시기도 하시죠. 간단한 덕담 한번 좀 청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창작 발간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9책이 선정되는, 문학나눔에 선정되는 아주 놀라운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렇게 많은 출판사들이 있지만 그만큼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이 있었다는 거, 제가 큰 위안이 됩니다. 그 출판을 하고 있는 지금 방금 소개받았던 최대순이라고 합니다. 몇 자 좀 적어왔습니다. 오늘 2021 기호문화 융복합 콘서트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신 장애인 인식개선 오늘 대표 박재홍 시인과 박지연 시인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두 분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여 매우 기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대전을 넘어 서울을 비롯 전국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특히 관련 기관에서는 이 사업이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가 좋은 콘텐츠로 자리잡고 볼거리가 풍성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저 또한 기호문학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도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2부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죽 사양 옥천사라는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 곡은 기호 문화와 관련된 어원공 오국헌 선생의 한시를 후손이신 오한근 교수께서 번역했습니다. 가곡으로 창작 발표한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프라노 배혜옥, 테너 구병래, 피아노 박세환 이 세 분이 함께
멋지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이 빚어내는 음색과 작곡한 정수와 김권섭 작곡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죽 사양 옥천사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산정에 뿌리 내렸네. 바람과 소리가 가리진 나지 못하며 사시사철한 빛으로 바람과 소리가 가리 침노하지 못하여 사시사철 부르네. 푸르고 무성한 대나무 딥을 나웬 위피겐 쳔메츠 밤하우제 우르젤림 클라이넨 가르트 하우스 데어 베르케
sukte den tempe. 천사 찾으니 그 절이 흰바다에 있구나. 몸이 하늘 위에 앉은 것 같아 먼지 같은 세상이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못 오셔서 박수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있는 분들끼리 성의 있는 박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만 아니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음악에 또 이 노래에 또 취해서 함께 더욱더 즐겼을 텐데요.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자, 이번에는 향토성 짙은 박지용 시인의 시를 가지고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박지용 시인의 시는 특화가 되어 있죠. 국악인 이진아 또 작곡가 강선아 씨가 함께하는 시노래 국악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섬진강, 이게 세 번째 시라는 뜻이죠. 섬진강 3 그리고 사랑 그 거짓말이라는 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국악가수 이진아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리필이 불면 애정란 앞산 벚꽃새 누리가 부르는 소리 저녁숲을 등지면 울던 손적 새소리 어머님 목소리 같았어 왜 어머님 목소리 같아서 왜 그리 발길을 잡던지 보리필이 불면 애절한 앞산 벚꽃새 누이가 부르는 소리 저녁숲을 등지면 울던 손적 새소리 어머님 목소리 같아서 왜 어머님 목소리 같아서 왜 그리 발길을 잡던지
많아지는 것은 세상에 이치 저만큼 물 한 개 새못이 치만 단 길게 풀어 산호를 비감을 떼면 강 오기에 단 내리는 상이 불 괴한 술 냄새 쏟을 때 하늘 언덕에 별이 돋고 있었다. 태양 목구름을 몰던 물길을 두르고 돌아 흘러서 점점이 커지는 등불은 달지고 펼지는 이야기 저마다 어우러져 꿈길을 더듬네. 단어와 단어 사이에 운율이 있듯 사람에게는 다른 향이 있다. 이른 답이 한 마리 돌자 공을 내려오네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운율이 있듯 사람에게는 다른 향이 있다. 이른 답이 한 마리 돌자 공을 내려오네요. 달 밝은 반대편 우중 바람 부는 대로 쓰러져 바람 부는 대로 쓰러져 시가 될래요. 달 밝은 반대편 우중 바람 부는 대로 쓰러져 바람 부는 대로 쓰러져 시가 될래요. 달 밝은 반대편 우중 바람 부는 대로 쓰러져 바람 부는 대로 쓰러져 시가 될래요. 단발머리 곱게 쓸어주던 단발머리 곱게 쓸어주던 단발머리 굴빛처럼 태우며 시가 될래요. 네, 국악가수 이진아 씨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향토성가 모성이에 관련된 시를 곡으로 작곡해서 박경아 시노래 가수가 준비를 했습니다. 모성이 만들어라는 여러 편의 시 중에 모성이 만들어 8번째 시에 박재용 시인의 시죠. 예, 김승범 작곡의 곡이 되겠습니다. 시노래 가수 박경아 씨가 자주 선곡해 들려주는 시노래 곡입니다. 정호성 시인의
시에 또 안치환이 작곡한 곡이 하나 있죠. 두 곡 함께 듣습니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라는 곡까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노래 가수 박경아 씨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처럼 흔들려 바다 위는 달이 길을 열었고 슬그머니 걸어서 오니 어금니 꽃처럼 웃으시네. 아들 누구남 쓰다듬고 가을 하늘처럼 웃으시네. 가을 하늘처럼 웃으시네. 누구남 쓰다듬고 가을 하늘처럼 웃으시네. 가을 하늘처럼 웃으시네. 감사합니다. 박재용 시인의 모성의 만다라 들려드렸고요. 부를수록 너무나 어려운 곡인 것도 같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 곡은요. 오늘도 그렇지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준비 직전에 팔은 다 나으셨나요? 네, 선생님, 박지영 선생님 또 분주하게 뛰어다니시면서 오늘 또 자리를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함께 박수도 치시면서요. 정호승 시인의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김현성 작곡가의 곡이고 안치환 씨도 부르셨죠. 같이 즐기시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네.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겨울밤 막다른 골목길 포장마차에서 빈 호주머니를 털털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어.
사주지 않았다. 눈이 내리는 날에도 돌연꽃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호주머니를 털털 털털아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눈이 내리는 날에도 돌연꽃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네, 어느덧 예정된 순서들을 모두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행복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모든 행사에는 또 이렇게 저희들처럼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공연자들이 있고요. 또 이런 공연을 위해서 또 뒤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뭐 앞서서 누누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박지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뭐 우리 정창영 작가님, 또 우리 정정화 대표님, 또 카메라, 또 이것저것 또 기록을 남기시느라 고생해 주셨고요.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공연은 늘 빛과 또 어둠이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의 완성체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로써 기호문화 융복합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은 이전 시실에 있는데요. 앞서 우리 네 분의 우리 서예가 선생님들이 작품을 남겨주셨다 하셨죠? 예, 그곳에 가면 그분들의 필치로 장애인들의 많은 영역을 또 함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함께 쭉 보시면서 함께 공감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했던 기호문화 융복합 북콘서트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곽성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